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항목들이 어느 개념 체계 하에서 작성되는지 이제 개념 체계를 살펴볼 건데요. 개념 체계도 시험에 객관식에 이거를 목숨 걸고 외워야 될 필요가 있냐 물어보면 한 문제 2점짜리를 풀기 위한 공부라서요. 이 파트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 그럼 과감하게 하나 버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한 문제를 또 거뜬하게 풀 수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이 앞부분에 재무회계 기초 개념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 여기서 정말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한 문제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 게 재무회계죠. 그럼 재무회계를 할 때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거예요. 뼈대.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그 기준이 어느 골격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지는지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회계에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느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만드는지, 그리고 회계정보라는 게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야. 재무제표는 어떠한 특성을 갖춰야 되는지, 좋은 정보를 가져야겠지, 질적 특성. 그리고 회계의 기본적인 골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야.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이익은 과대계상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익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손실은 잡을 수 있어. 손실은 잡을 수 있는데 이익은 못 잡아. 그러면 손실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익이 감소되겠지.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이익은 못 잡아, 애초에. 그러면 손실이 잡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보수적이지. 그치?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가 깔려 있어요. 되게 보수적이다. 왜냐면 과대계상하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손실을 잡는다는 말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손실을 잡아. 그 얘기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잡으면서까지 이거를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게 일리가 있으니까 신뢰성이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또 그래. 그래서 잡을 거야? 너 이익 감소하는지 잡는 거야? 아, 그러면 진짠가 보지? 그럼 잡아.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을 왜 잡아? 이건 잡지 마. 예전에 공부한 적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각각의 요소를 인식하거나 측정하는 방법. 재무제표를 꼭 연말에만 만드나? 상장기업들은 분기, 중간 재무제표를 만들죠. 그래서 중간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첫 번째가 재무제표는 어느 가정 하에서 만드니?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기업의 주주가 우리 회사의 한 사람이 우리 회사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거에 어쨌거나 그 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업 자체를 평가하고 만드는 거예요. 기업 자체를 평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 그건 어떤 얘기냐? 기업 실체를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으로 가정을 가져가. 그래서 기업이 주주나 경영자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를 가정해서 그 기업의 정보를 회계 정보로 만들어서 재무제표라는 양식에 맞게 보여줘. 단 국제회계 기준은 현재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다 내 거의 정보처럼 완벽하게 흡수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 내 기업이 이 주주가 다 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 거니까 얘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과는 별개구나.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이 기업이 중단하지 않는다는 전제.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한다는 걸 가정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만약에 중단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년도 내후년에도 20년간이라는 말은 20년 동안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전제가 있는 거지. 이게 전제라는 거야. 그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기본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별 보고 가정.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라는 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눠서 기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기재하다 보니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돈이 나갔으면 돈 나간 거지. 굳이 뭐 발생주의로 왜 그런 짓을 하니? 물어보면 단기 게 아니어서
기간으로 보고하니까 단기 거, 차기 거 우리는 구분하니까 회계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은 3개. 아닌 거 찾기 나올 수 있고 예를 들면 감가상각은 어느 가정에 의해서 하나요? 발생주의는 어느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개념인가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은 첫 번째가 이제 기본 가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데요. 재무제표가 외부에다가 보여줄 때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두 번째, 그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의 목적에 적합해야지. 목적에 적합한지. 그 재무제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어느 정도의 회계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상태. 대손충당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저 글씨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이해되는 정보를 바라보는 이해할 수 있는지 되게 좋은 정보. 목적에 적합하니? 믿을 수 있니? 근데 부딪히지 않을까? 믿을 수 있는데 목적에 적합함은 떨어질 수 있어. 두 개가 상충하거든요. 상충하는 거. 기간별 비교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비교 가능성. 비교가 되나? 전기 거, 단기 거 비교되나? 삼성 거랑 현대 거 비교되나? 그래야지. 삼성 거랑 현대 거를 비교하고 싶어. 현대 너무 오래됐나? 삼성 거랑 LG를 비교할까? 삼성전자, LG전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야. 그럼 비교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만든 방법이 너무 달라.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보여주는 이 순서가 너무 달라.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럼 약간 질이 조금 하질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 같은 거고요. 갖추어야 될 질적 특성.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얘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네, 한 개씩 볼게요. 화면 보면서. 이게 이제 그림인데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목적에 적합해? 신뢰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하부 속성이고요. 기업 간, 기간별 비교할 수 있니? 좋은 정보 그러면. 근데 부딪히더라. 상충관계. 효익과 비용에 대한 균형이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도 좀 있고요. 이제 한 개씩 요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렇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건 좋은 정보인 거야.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정보. 좋은 정보, 질적 특성. 그럼 이해 가능성부터 좀 볼까요? 이해 가능성은 제가 안 띄웠는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공시해야 된다. 끝. 이해 가능성 그대로. 이해 가능성. 그러면 목적 적합성은 어떤 뜻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 적합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요 세 개가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충족하는 요소래요.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놨나? 여기다 설명해야 되겠네. 예측가치는 이런 거예요. 정보를 이용하는 내가, 주주가 미래에 그 회사가 어떠한 상태로 흘러갈지 이걸 보든 예측이 되네.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하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었는지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하면 이 정도의 배당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예측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정보지. 아무것도 안 보여. 배당을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안 보여주면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 목적. 그걸 보려고 배당을 하나 안 하나 예측하고 싶으니까 그럼 괜찮아 보이면 투자하는 거죠. 뭐 예측 가치가 있느냐가 되게 핵심이라고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는 가치 중에. 근데 예측을 했다? 예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무제표가 보고됐을 때 내가 투자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예측한 정보가 그대로 순환이 되거나 내가 예측한 게 이러한 상태로 데이터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나 스스로 피드백을 받겠지. 재무제표를 봤을 때. 내가 예측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좋은 정보인 거예요. 그걸 이제 피드백 가치라고 불러요. 그럼 피드백 가치나 예측 가치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금액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꼭 1년 동안 마감해서 완벽한 결산을 통해서 만든 것만 재무제표로 보고하진 않잖아.
중간에 보여주죠. 분기 재무제표 또는 중간 재무제표 보여주죠.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거는 1년 마감해야 되는데. 근데 왜 중간에 보여주냐? 되게 궁금해하거든. 나 같아도. 막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한 3개월 동안 얼마 벌었는지가 정말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주주로서 남아있으면 내년에 엄청